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화입니다. 올해 65세고요. 남편을 사고로 먼저 떠나보낸 지 이제 1년 좀 넘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선 이유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어서예요. 어제 아파트 단지 경로당에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었거든요. 72세 박순자 할머니를 만났는데요. 남편분이 6개월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이 할머니 장례 치르느라 정신없었다고 사망신고를 5개월이나 지나서 했대요. 그 바람에 가산세만 380만 원을 물었답니다. 380만 원이요. 게다가 남편분 계좌에 있던 돈 어느 은행에 있는지 몰라서 아직도 못 찾고 있대요. 대충 3천만 원은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옆에 앉아 계시던 68세 김영희 할머니는 완전히 달랐어요. 남편분이 7개월 전에 돌아가셨는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걸 바로 신청하셨대요. 그래서 남편분 명의로 된 계좌, 보험, 부동산, 심지어 빚까지 전부 한 번에 파악하셨대요. 상속세도 세무사 도움받아서 제대로 준비해서 오히려 2억 가까이 세금을 줄이셨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이 남편을 먼저 보냈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직후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뿐이었어요. 저도 1년 전엔 아무것도 몰랐어요.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떠났을 때 저는 그저 울기만 했죠. 그런데 슬픔은 잠시 미뤄도 되지만 행정 절차는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때 배웠어요. 정말 뼈저리게요.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는 정보는 제가 직접 겪으면서 세무사님, 법무사님께 배운 것들이에요. 주변 분들 사례도 함께 들려드릴게요. 하지만 희망은 있어요. 제대로만 알면 한 푼도 안 날리고 오히려 수천만 원, 수억을 아낄 수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신 분들, 혹은 언젠가 그럴 수 있는 모든 분들께 제 경험을 나눠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은 저처럼 헤매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년 전쯤이었어요. 그날따라 남편이 출근길에 오늘 저녁엔 삼겹살 먹을까? 라고 말했거든요. 저는 그래, 내가 상추 사올게라고 대답했어요.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요. 환자 보호자세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어요. 큰 트럭과 정면 충돌이었대요. 의사 선생님이 사망 진단을 내렸고요. 저는 그냥 멍했어요. 그날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친척들, 이웃들, 남편 직장 동료들. 장례식장은 북새통이었죠. 다들 힘내세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시는데 정작 제가 뭘 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장례 3일 동안은 그냥 흘러갔어요. 조문객 맞이하고 식사 챙기고 문상객들 인사받고.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나니까 진짜 문제가 시작됐어요. 병원에서 받은 서류 한 뭉치, 사망진단서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증명서련이 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은행 가서 남편 계좌 돈 찾으려면 사망진단서, 보험금 타려면 사망진단서, 부동산 명의 바꾸려면 사망진단서, 상속 포기하려면 사망진단서. 이 서류가 모든 시작이에요. 그런데 전 그걸 몰랐어요. 장례식장 책상 서랍에 그냥 쑤셔 넣어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장례 비용 영수증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해요. 장례식장 비용, 식사 비용, 꽃값, 수혜가, 이런 거 영수증 전부 받아두세요. 왜냐고요? 상속세 낼 때 장례비를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최대 1천만 원까지요. 근데 영수증이 없으면 5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저는 몰라서 영수증을 반도 못 챙겼어요. 그래서 500만 원 정도 손해봤죠. 너무 억울했어요. 여러분, 슬플 때예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예요. 근데 그때 챙겨야 할 게 있어요. 첫째, 사망진단서는 10장 이상 떼세요. 여기저기 제출할 때가 많아요. 둘째, 장례비 영수증은 전부 챙기세요. 한 장 한 장이 다 돈이에요. 셋째, 장례식장에서 받은 조의금 명단도 보관하세요. 나중에 상속 신고할 때 필요할 수 있어요. 이거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슬픔 속에서도 이것만은 꼭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시간이에요.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빈집이 너무 컸어요. 남편 신발이 현관에 그대로 있고 옷장엔 남편 옷이 걸려 있고 그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런데 울고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은행에서 전화 왔어요. 고객님 남편분 계좌요. 사망 확인되면 동결됩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전화 왔어요. 보험금 청구하시려면 서류 제출하셔야 합니다. 카드 회사에서도 전화 왔어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뭘 먼저 해야 하는지, 어디부터 손대야 하는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남편 친구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형수님, 일단 주민센터 가서 사망신고부터 하세요. 그게 먼저예요. 맞아요. 사망신고가 첫 번째예요. 사망신고는 사망한 날로부터 한 달 안에 해야 해요. 근데 빨리 할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사망신고를 해야 가족관계 증명서에 사망사실이 기재되거든요. 그게 있어야 다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저는 장례 끝나고 3일 만에 주민센터 갔어요. 사망진단서 들고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사망신고하면서 꼭 같이 받아야 할 게 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하고 말소자 초본이에요. 이것도 10장씩 떼세요. 나중에 계속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사망신고 끝나면 정말 바로 해야 할 게 있어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신기한 서비스예요. 정부에서 무료로 해주는 건데 남편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해줘요. 무슨 말이냐면요. 어느 은행에 계좌가 있는지, 그 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보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부동산은 어디에 있는지, 자동차는 몇 대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빚은 얼마나 있는지, 이걸 전부 한 번에 알려줘요. 여러분이 일일이 은행 돌아다니며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거 몰라서 처음에 남편 지갑에 있던 카드 보고 그 은행만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은행에도 계좌가 있더라고요. 정말 다행히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만약 몰랐으면 그 돈은 영영 못 찾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서비스를 알게 됐을 때 정말 감사했어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왜 진작 몰랐을까 싶었죠. 신청은 어렵지 않아요. 정부24 홈페이지 들어가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검색하면 나와요. 아니면 주민센터 가서 직원분께 도움 요청하시면 돼요. 신청하고 2주 정도 지나면 결과가 나와요. 우편으로요. 그 우편 봉투를 열었을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어디에 뭘 남겨놨는지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여보, 당신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뒀구나 싶었죠.
통장 7개, 보험 3개, 아파트 1채, 자동차 1대. 그리고 다행히 빚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서비스 꼭 신청하세요. 한 달 안에요. 무료예요. 그리고 인생을 바꿔줘요.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그때 실수한 게 하나 더 있었거든요. 남편이 떠나고 일주일쯤 됐을 때예요. 남편 휴대폰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통신사에 전화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셨으니까 휴대폰 해지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상담원이 그러더라고요. 고객님, 급하지 않으시면 좀 기다리셨다가 해지하시는 게 어떨까요? 전 그때 이해가 안 갔어요. 왜요? 어차피 안 쓰는 번호인데요. 상담원이 설명해 줬어요. 돌아가신 분 연락처로 아직 중요한 연락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보류했어요. 그리고 한 달쯤 뒤에 제가 만난 세무사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모님, 남편분 휴대폰 번호 최소 1년은 유지하세요. 절대 서둘러 해지하시면 안 돼요. 왜냐고요? 첫째, 남편한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이 연락을 못하면 그 돈은 영영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둘째, 반대로 남편이 갚아야 할 빚이 있을 수 있어요. 채권자가 연락을 못하면 나중에 소송으로 번질 수 있어요. 셋째, 해외에 계신 지인이나 먼 곳에 계신 친척분들이 뒤늦게 보고 소식을 듣고 연락할 수 있어요. 넷째,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중요한 안내 문자가 올 수 있어요. 실제로 저도 경험했어요. 남편이 떠나고 2개월쯤 됐을 때 남편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남편 대학 동창분이었어요. 형, 나 지난번에 빌린 돈 200만 원. 이번 달 말에 갚을게. 계좌번호 알려줘.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남편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었다는 걸요. 만약 휴대폰을 해지했으면 그 친구분은 연락할 방법이 없었을 거고 저는 그 돈이 있는 줄도 몰랐을 거예요.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남편이 가입한 저축성 보험 만기가 됐다고 보험회사에서 문자가 왔어요. 1,500만 원이요. 제가 전혀 모르던 보험이었어요. 안심상속 서비스에서는 보험 목록만 나왔지 만기일까지는 안 알려주거든요. 그 문자 덕분에 제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 휴대폰을 1년간 유지했어요. 요금제는 가장 싼 걸로 바꿨고요. 한 달에 10,000원 정도 나왔어요. 1년이면 12만 원이에요. 근데 그 12만 원 덕분에 제가 찾은 돈이 1,700만 원이에요. 안 아깝죠? 여러분, 남편이나 가족이 돌아가시면 휴대폰은 최소 1년은 유지하세요. 요금제만 싸게 바꾸시고요. 그리고 그 휴대폰으로 오는 모든 문자와 전화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거기 중요한 정보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남편의 마지막 흔적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1년만 기다려주세요. 그런데요, 더 급한 게 있어요. 바로 3개월이라는 시한이에요. 남편이 떠나고 한 달쯤 됐을 때 안심상속 조회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죠. 다행히 빚은 없었어요. 통장에 있는 돈, 보험금, 아파트 한 채. 대충 계산해 보니 5억 정도 되더라고요. 아, 이 정도면 상속받아도 되겠구나 싶었어요. 근데 제 친구 김미숙 씨는 달랐어요. 그분 남편분도 비슷한 시기에 돌아가셨는데 안심상속 조회를 해보니까 빚이 엄청 많았대요. 통장엔 3천만 원 있는데 빚은 1억 2천이었대요. 완전 패닉이었죠.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정화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래서 같이 세무사 사무실에 갔죠. 세무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빚이 더 많으면 상속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상속 포기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해요. 딱 3개월이에요. 하루라도 늦으면 자동으로 상속받은 걸로 간주돼요. 그럼 빚까지 다 떠안게 돼요. 제 친구는 다행히 2개월 차에 알았으니까 급하게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상속 포기를 하면 그 권리가 다음 순위로 넘어가요. 남편이 돌아가시면 아내와 자녀가 1순위예요. 그런데 이들이 전부 상속 포기하면 2순위로 넘어가요. 누구냐고요? 남편의 부모님이에요. 만약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포기하시면 3순위예요. 남편의 형제자매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자녀가 전부 포기하면 손주에게까지 넘어가요. 실제 사례가 있어요. 70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빚이 8천만 원이었대요. 할머니하고 아들, 딸이 전부 상속 포기했어요. 그런데 아들의 자녀, 그러니까 손주는 미성년자라 법원에 따로 신청을 안 했대요. 그래서 손주가 빚을 떠안았어요. 8천만 원을요. 다들 놀라서 부랴부랴 법원에 갔는데 이미 3개월이 지나서 늦었대요. 결국 손주 명의로 빚을 갚았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상속 포기는 가족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 해요. 그런데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한정 승인이에요. 한정 승인은 뭐냐면요.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산이 5천만 원이고 빚이 1억이라면 5천만 원만 갚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안 갚아도 돼요. 그리고 만약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남은 돈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3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해야 해요. 세무사님이 알려주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있어요. 만약 재산과 빚이 비슷하거나 빚이 좀 더 많을 것 같으면 이렇게 하래요. 배우자와 자녀 중 한 명은 한정 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한정 승인한 사람만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정리하고 나머지 가족은 아무 책임이 없어요. 제 친구 김미숙 씨가 그렇게 했어요. 자기는 한정 승인하고 아들, 딸은 상속 포기했어요. 그래서 남편 빚 1억 2천 중에 재산 3천만 원으로 정리하고 나머지 9천은 법적으로 소멸됐어요. 만약 전부 상속 포기했으면 시부모님이나 시댁 형제들한테 넘어갈 뻔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망 후 3개월. 이게 가장 중요한 시한이에요. 3개월 안에 이걸 결정하세요. 첫째, 재산과 빚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둘째, 재산이 많으면 그냥 상속받으세요. 셋째, 빚이 많으면 상속 포기하세요. 가족 전체가 함께요. 넷째, 애매하면 한정 승인 고려하세요. 다섯째, 법원 신청은 꼭 3개월 안에 하세요. 이거 놓치면 평생 후회해요. 제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요, 상속받기로 결정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저는 상속받기로 결정했어요. 빚도 없고 재산이 꽤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세무사 사무실에 상속세 상담하러 갔을 때 정말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사모님, 남편분 계좌 거래 내역 10년치 다 확인하셨어요? 네. 10년요? 왜요? 상속세 신고할 때 10년간의 모든 금융 거래를 국세청이 다 봅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했어요. 세무사님 말씀이 남편이 생전에 자녀에게 돈을 줬거나 손주에게 용돈을 줬거나 전세금을 보태줬거나 이런 게 전부 증여로 잡힐 수 있대요. 그리고 그게 상속세에 합산된대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5년 전에 아들 집 전세금으로 5천만 원을 줬어요.
그때는 그냥 부모 마음에 도와준 거죠. 근데 남편이 돌아가시면 그 5천만 원도 상속 재산에 포함돼요. 아니, 그때 이미 준 건데 왜 또 세금을 내요? 그렇게 물었더니 세무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증여세를 이미 냈으면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 안 내셨죠? 그럼 상속 재산에 포함돼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우리 아들한테 3년 전에 사업 자금으로 3천만 원을 줬거든요. 그때는 증여신고 같은 거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급하게 남편 계좌 거래 내역을 10년치 전부 뽑았어요. 은행 5군데를 돌아다녔죠. 그리고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확인했어요. 남편이 누구한테 얼마를 보냈는지, 어디서 얼마를 받았는지 보면서 울기도 했어요. 여보, 당신 이렇게 열심히 모았구나. 아들한테 이것도 보태주고 저것도 사주고. 그런데 동시에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10년간 남편이 아들한테 보낸 돈이 총 5,800만 원이었어요. 딸한테는 3,200만 원이었고요. 세무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전부 상속 재산에 포함돼요. 그럼 상속세가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신고하셔야죠. 안 그러면 나중에 세무조사 나와요. 그럼 가산세까지 붙어서 더 많이 내야 해요. 저는 정직하게 신고했어요. 덕분에 상속세가 좀 올라갔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그런데 제 지인 중에 이런 분도 계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남편 계좌 확인 안 하고 그냥 신고했대요. 그랬더니 6개월 후에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대요. 10년간 자녀에게 보낸 돈이 1억 2천만 원인데 신고 안 하셨네요? 그분은 깜짝 놀라서 몰랐어요라고 했지만 소용없었대요. 결국 추가로 상속세 내고 가산세까지 무는 바람에 2천만 원을 더 냈대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남편이 10년간 어디에 돈을 줬는지, 어디서 받았는지 전부 확인하세요. 특히 이런 거 조심하세요. 자녀 계좌로 보낸 돈, 손주 통장에 넣은 돈, 전세금 지원, 사업 자금 지원, 자동차 구입 비용, 결혼 자금. 이런 거 전부 증여로 잡혀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반대로 받은 돈도 봐야 해요. 남편이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이것도 상속 재산이에요. 실제로 저희 남편이 친구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아직 안 갚았더라고요. 그 친구분이 나중에 갚겠다고 하셨지만 일단 상속 재산에는 포함됐어요. 세무사님 말씀이 이런 채권도 신고해야 하고 받을 가능성이 없으면 나중에 손실 처리할 수 있대요. 여러분, 10년치 거래 내역 꼭 확인하세요. 은행 가서 전부 뽑으세요. 그리고 한 장 한 장 확인하면서 큰 금액이 움직인 건 전부 메모하세요. 누구에게 줬는지, 왜 줬는지, 증여 신고를 했는지. 이렇게 정리해서 세무사님께 드리면 정확한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어요. 슬프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슬픔 속에서도 꼼꼼히 챙겨야 해요. 그런데요, 더 복잡한 게 남아 있어요. 바로 부동산이에요. 저희 남편 명의로 아파트가 한 채 있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요. 시세로 대충 4억 정도 돼요. 처음엔 생각했어요. 아파트는 간단하겠지. 그냥 내 명의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었어요. 세무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 부동산이 제일 복잡해요. 그리고 여기서 세금을 엄청 아낄 수도 있고 반대로 엄청 날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요? 세무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부동산 상속세를 계산할 때 부동산 가격을 정하는 방법이 3가지래요. 첫째, 기준시가. 정부에서 정한 공시가격이에요. 보통 시세보다 낮아요. 둘째, 감정평가.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보고
평가한 가격이에요. 셋째, 유사 매매 사례.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이 최근에 팔린 가격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대요. 그럼 당연히 제일 낮은 걸 선택해야 세금이 적겠죠?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기준시가 3억 2천, 감정평가 3억 6천, 유사 매매 3억 9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세금을 제일 적게 내겠죠? 근데 세무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 무조건 낮은 걸로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집을 팔 때를 생각하셔야 해요. 네. 세무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상속받을 때 가격을 낮게 잡으면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게 된대요. 예를 들어서 상속받을 때 3억 2천으로 신고했어요. 그리고 5년 후에 5억에 팔았어요. 그럼 양도 차익이 1억 8천이 돼요. 그럼 양도소득세를 1억 8천에 대해 내야 해요. 근데 만약 상속받을 때 3억 9천으로 신고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5억에 팔면 양도 차익이 1억 1천이에요. 양도소득세가 3에서 4천만 원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럼 상속세는 좀 더 냈지만 양도세는 훨씬 적게 낼 수 있죠. 머리가 복잡하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세무사님이 이렇게 조언해 주셨어요. 집을 계속 살 거면 기준시가로 하세요. 상속세가 적으니까요. 집을 팔 계획이 있으면 감정평가나 유사 매매로 하세요. 나중에 양도세가 적으니까요. 저는 이 집에서 계속 살 생각이에요. 남편과의 추억이 있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기준시가로 신고했어요. 그런데 제 친구 한 분은 달랐어요. 그분 남편분이 큰 아파트를 남기셨는데 혼자 살기엔 너무 크고 관리비도 부담되니까 팔 계획이었대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높은 가격으로 신고했대요. 상속세는 좀 더 냈지만 2년 후에 집을 팔 때 양도세를 2억 가까이 아꼈대요. 여러분, 부동산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부동산 등기예요. 세무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부동산 등기는 마지막에 하세요. 상속세 신고 끝나고 하세요. 왜요? 등기를 먼저 하면 상속세 신고 전에 이미 내 명의가 돼요. 그럼 나중에 가격 조정이나 수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순서가 이래요. 1단계 안심상속으로 부동산 확인. 2단계 감정평가 또는 유사 매매 조회. 3단계 상속세 신고. 4단계 상속세 납부. 5단계 부동산 등기. 이 순서를 지켜야 실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무주택자 공제예요. 만약 아내가 집이 없으면 상속받는 집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최대 5억까지요. 저는 다행히 제 명의 집이 없었어요. 남편 명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5억 공제를 받았어요. 덕분에 상속세가 엄청 줄었어요. 근데 만약 제 명의로 작은 집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이 공제를 못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집을 살 때 한 분 명의로만 하는 게 나중에 상속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건 경우마다 다르니까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부동산 상속하면서 배운 교훈을 정리하면 이래요. 첫째, 부동산 가격은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둘째, 집을 팔 계획이 있으면 높은 가격으로, 계속 살 거면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세요. 셋째, 부동산 등기는 상속세 신고 끝나고 하세요. 넷째, 무주택자 공제 확인하세요. 다섯째,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부동산은 금액이 크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수천만 원, 수억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전문가 도움이 꼭 필요해요. 저는 세무사 비용으로 150만 원 냈어요. 근데 그 덕분에 상속세를 2억 가까이 아꼈어요.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시고 전문가 도움 받으세요. 그게 결국 이득이에요.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사망신고는 일주일 안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한 달 안에 신청하세요. 이거 하나로 모든 재산과 빚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둘째,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은 3개월 안에 결정하세요. 이거 놓치면 빚까지 떠안을 수 있어요. 가족 전체가 함께 움직이세요. 셋째, 남편 계좌 거래 내역 10년치를 확인하세요. 자녀에게 준 돈, 받은 돈, 전부 상속세에 영향을 미쳐요. 넷째, 부동산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가격 선택, 등기 타이밍, 무주택자 공제. 전문가 도움 꼭 받으세요. 다섯째, 남편 휴대폰은 1년간 유지하세요. 중요한 연락이나 정보가 올 수 있어요. 저는 1년 전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하나하나 배웠어요. 울면서 서류를 넘기고 세무사 사무실에 찾아가고 법원에 가고 그 과정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알아요. 사람은 떠나지만 남겨진 절차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거리요. 슬픔 때문에 서류를 놓치면 빚이 따라와요. 신고를 늦추면 가산세가 붙어요.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가족끼리 싸우게 돼요. 저는 다행히 큰 실수 없이 잘 마무리했어요. 세무사님과 법무사님 도움 덕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 경험을 여러분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제가 겪었던 혼란을 여러분은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남편을 먼저 보내신 분들 혹은 준비가 필요하신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시니어분들께 필요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게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1년이 지났어요. 아직도 가끔 힘들고 외로워요. 남편 신발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요. 하지만 저는 살아가야 해요. 남편이 남긴 것들을 잘 지키면서 제 삶을 이어가야 해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힘들지만 함께 이겨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이정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